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그 몸으로 제대로 일이나 하겠니? 회사에 얘기하고 오늘 하루 쉬는 게 어떻겠니? 괜찮아요. 어제 파스 바르고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저 다녀올 테니 점심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한껏 처진 어깨를 한 채 문을 나서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간다 하면 등을 떠밀어서라도 내보내야 하는 게 지금의 제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말이야 쉬라는 투로 했지만 그건 그냥 입에 발린 말일 뿐이랍니다. 아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제가 떠난 후에도 정신 차리고 살아갈 것을 아니까요. 저도 저지만 아들도 참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예전 같으면 일은 고사하고 투정만 부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래야죠. 지도 이젠 나이가 40인데요. 남들처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놈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테고요. 지 하나 그렇게 만들려고 온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연극까지 했는걸요. 저희들이 벌인 연극의 전모를 아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안다면 이젠 정신 차려야 하는 것도 맞고요. 물론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보아온 아들의 성정을 생각한다면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민우 막 나갔어요. 당신이 애 잘 되게 많이 도와줘요. 거실 한켠에 놓인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에게 혼잣말을 해봅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하나뿐인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났답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엇나가기만 하는 아들을 보는 일이 암덩어리가 주는 고통보다 더 무서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본을 쓰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남편이 남긴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망나니 아들 정신 차리게 하기란 제목의 대본이었죠. 때론 한숨 나고 때론 화도 나다가 결국 안타까워질 그런 내용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살았으니 할 말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죠. 기회가 되면 남편 이야기도 하고 딸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할 말이 많은 건 역시 아들에 관한 것이네요.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제 아들놈이 저희 부부의 유일한 고민거리였답니다. 30대 중반에 본 누뚱이인데다가 저희 제사를 치러줄 유일한 놈이었으니 참 기대가 많은 놈이었어요. 위로 8살 연상의 딸도 예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은근히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해달라는 거면 다 해줄 정도로 예뻐했답니다. 다행히 남편이 물려받은 것도 많았고 사업도 그만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자식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게 아들을 엇나가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딸은 안 그랬거든요. 뭐 기집애가 남자아이보다 먼저 철이 나는 건 맞지만 그런 걸 고려해도 딸은 아들과 너무 달랐답니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 저희가 주는 모든 것에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면 가방 가득 상장을 담아와 저희 부부를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아이이기도 했고요. 다른 학부모들이 각자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면 가장 할 말이 많게 만들어주는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8년 후 본 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네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자라도 다를 수 있는 게 아이란 게 몰랐답니다. 딸을 키울 때는 칭찬을 받으러 다녔던 곳이 학교였는데 아들 때는 고개를 숙이러 가는 곳이 학교로 변해버렸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크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놓지는 않았답니다. 어릴 때야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살 버른 여든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은 간신히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또래들보다 많은 용돈을 받았음에도 수시로 남편 아닌 제게 몰래 돈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돈 모두는 술 먹고 게임하는 데 들어갔고요.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큽니다. 자식을 마냥 감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데 말이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애들 아빠는 엄격한 편이거든요. 아무리 예쁜 아들이라고 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크게 꾸짖었답니다. 딸이야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아들에겐 그게 일상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단을 맞고 코가 쑥 빠진 놈을 보니 마냥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더 신경을 써주었는데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예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아쉬울 게 없었으니 그랬던 거였죠. 부모가 부유하니 없는 집 자식들처럼 월급을 못 받는다고 삶의 불편함을 느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애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식이 취직 못해서 기가 죽어있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카페도 차려줬고 PC방이란 것도 차려줬어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기만을 기대하면서요. 아들은 단 한 번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답니다. 그 사이 제 누나는 취직도 하고 시집도 가며 평범한 삶을 꾸렸답니다. 딸 이야기를 하니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딸이 데려온 사위가 또 참 좋은 아이였거든요. 경상도 남자라 그런지 무뚝뚝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 대하는 게 누구보다 진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불쑥 찾아와서는 남편 좋아하는 술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꽃다발을 제게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저희 부부가 예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사위의 반의 반만 닮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을까요? 아들이 좀처럼 정착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쉼없이 흘렀답니다. 아들로 인한 고민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중 벌어진 일 하나가 저희 가족 모두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어요. 남편의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거든요. 방광암 2기.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이었답니다. 소소한 잔병치레야 나이가 있으니 감수해야 할 일이었지만 암같이 무서운 병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커다란 슬픔에 빠진 우리와는 달리 남편은 덤덤하더군요. 다들 왜 그리 울상이야? 의사가 그랬잖아.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네, 저도 의사인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방광암 2기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더라고요. 아버님이야 워낙 강골이시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이지? 정말 낫는 거지? 네, 그래도 가족들이 힘을 보태야 할 겁니다. 걱정 말라던 말과는 달리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서면서 남편이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웬만해선 아픈 티를 내지 않는 남편조차 수시로 힘들어하는 내색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었어요. 저를 위시해 딸과 사위도 암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며 남편에게 주었고요. 그 와중에도 아들놈은 참 무심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아프던 말던 지 할 일만 하고 다녔으니까요. 엄마, 나 내일부터 한 일주일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어디 일 가니? 일은 아니고 여행, 보라카이 다녀올 거예요. 보라카이? 그게 어딘데? 필리핀이요. 필리핀의 제주도쯤 생각하면 되겠네. 아버지 아프신데 꼭 지금 가야겠니? 이미 약속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매형도 그랬잖아요. 각자 할 일 충실히 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운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제외한 모두가 다 남편을 신경 쓰고 수시로 챙기는 것에 비해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시피 했거든요. 하다못해 말이라도 했으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이미 약속되어 있던 일정이라는데요.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간다고. 저야 보라카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 그런갑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아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우연히 아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됐어요. 아들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지 뭡니까?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10번 이상 알림음이 나니 그냥 두기가 뭐했거든요. 보라카이에 같이 다녀온 사람이 사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민망했답니다. 관광지고 휴양지니 그럴 수 있다지만 너무 민망한 사진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젊은 여자랑 같이 해변에서 사진을 찍은 모양이더라고요. 보내온 사람은 그 여자인 것 같았고요. 바닷가니 당연히 수영복이겠지만 수영복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옷이었어요. 가슴은 물론이고 엉덩이가 거의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들의 손이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 쪽에 올려져 있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평범한 사이는 아닌 눈치였어요. 그러니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 이 아가씨랑 무슨 사이니? 이번 여행 같이 간 것 같던데.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들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묻자 아들이 벌컥 화를 내대요. 엄마는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봐. 일이네. 보려고 본 게 아니야. 계속 울리니까 그런 거라고. 그건 그렇고 정말 이 아가씨랑 무슨 사이야? 사귀니? 혹시 결혼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결혼은 무슨. 그냥 잠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잠깐 만난다는 아들의 말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결국 아들이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인사드려. 아버지, 제가 사귀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좀 놀랐네. 저놈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지난번에 본 그 아가씨냐? 자기 혹시 내 사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 보여준 건 아니고, 엄마가 그냥 봤지. 맞아요, 엄마가 본 그 애. 사진에서 본 거랑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기야 그때 사진은 거의 벗다시피 한 거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아가씨 같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이가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친구였다더라고요. 아버지, 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독립하고 싶어요. 이 나이까지 부모님 밑에서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오피스텔이라니. 너 혼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내가 애야. 그리고 혼자 안 살아. 얘랑 같이 지낼까 하고. 괜찮죠? 같이 지낸다니. 결혼한다는 뜻이냐? 아직 결혼은 그렇고요. 일단 같이 살려고요.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같이 산다니 망측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몰라도 저 아가씨한테는 신뢰가 되잖니. 실례는 우린 그러기로 했어. 그치? 네, 전 괜찮아요. 제가 민우 씨 많이 사랑해서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 뻔뻔한 아이였어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는 그 아이만 아는 일이었겠지만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아이가 사랑한 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이지 싶었거든요. 펄쩍 뛰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조금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요새는 동거 후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으니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래, 오피스텔 얻을 돈은 있는 거지? 제가 좀 모으긴 했는데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찾아뵌 거예요.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저야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답니다. 아들이 여자를 바래다 준다고 나간 뒤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진짜 독립하게 둘 거야? 결혼도 아니고 동거라잖아. 이제 민우 말대로 나이도 있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기면 저놈도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알잖아. 내 몸이 어떤지.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잘못돼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기 전에 저놈이 정신 차리고 자리 잡는 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잘못되긴 뭘 잘못돼. 다시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낼 거다. 그래, 미안하이. 아무튼 민우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결혼이 아니라는 게 좀 걸리지만 뭐 일단은 살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놈이 그간 한 게 있으니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돈도 적지 않은데 또 돈을 달라는 것도 그렇잖아. 당신이 그때 한 말 기억 안 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긴 해. 근데 그때는 내가 아프기 전이니까. 에이, 몸이 아프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 당신이 정 안 내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더 믿어주는 건 어떨까? 겉으로는 내내 괜찮다던 사람이 실제로는 안 그랬나 보더라고요. 언제 자신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독립하고 여자와 살겠다는 요청을 받아주려 했던 거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의 말대로 아들놈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들은 오피스텔을 구할 돈 대부분을 자기 힘으로 준비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90%에 가까운 돈은 남편에게서 가져갔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신의 뒤를 받쳐줄 수도 없는데 계속 저러고 살면 어쩌나 싶어서였던 거죠. 그러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아빠, 이번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단단히 혼이 나야 한다니까요. 호기심에 한번 해본 거라잖니. 호기심에 노름이 말이나 돼요? 그리고 걔도 그래. 민우가 그러면 말려야 할 애가 같이 그런 데를 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들이 호기심에 노름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갔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딸이 난리를 부렸답니다. 민우가 실형을 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면서요.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 또 이래도 되나 싶어서 다시 할 거라는 이유였어요. 딸의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된 입장에서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초범인데다가 동종 전과도 없고 처음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진짜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 해본 건데. 민우야, 너도 알겠지만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아버지 실망만 시킬 거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들이 풀려나고 집을 찾았답니다. 그 여자아이는 오지도 않았고요. 너 계속 이럴 거면 그냥 연을 끊자. 너 때문에 심장이 못 버티겠어. 미안. 이제 진짜 안 이럴 거야. 이번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믿어달라고? 너 그 말 몇 번이나 한 줄 아니? 나도 나지만 네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버지 건강 안 좋은 거 뻔히 아는 놈이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 진짜 이제 너 안 보고 싶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겨우 한 번 실수한 건데 부모 자식 관계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거야? 일부러 더 독하게 말을 했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힘든데 아들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안 더군요. 정말 많이 실망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마 그때부터 남편이 계획을 했었나 봐요. 자기가 있을 때라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자기가 떠나면 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란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이 남겨질 저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이 더 고맙고 안쓰러워지더군요. 그 일 이후 거의 반년 가까이 아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한계였습니다. 자식이란 게 뭔지 시간이 흐르니 또 보고 싶고 걱정이 됐답니다. 바보 같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집을 찾았답니다. 전화도 안 하고 간 게 문제였을까요? 아들의 집엔 아무도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반찬을 문 앞에 놓고 오려는데
누군가 요란하게 전화를 하며 오더군요. 아들과 같이 산다는 그 아이였습니다.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에 정신이 팔린 탓인지 저를 못 보고 지나치지 뭡니까? 처음에는 일부러 모르는 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인사 왔을 때도 봤고 그 다음에는 집을 구하고 나서 제가 두어 번 찾아갔으니까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 앞에서 그런 전화를 당당하게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내 말이 지 말로는 금방 유산 받을 것처럼 말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같으면 나보다 오래 살겠던걸? 뭐라고? 그래, 일단은 더 기다리려고. 지금껏 같이 산 게 아깝잖아. 돈만 받으면 그땐 알면서 뭘 물어봐. 야, 전화 끊어. 집에 다 왔어. 얼른 들어가야 돼. 렌즈가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얼른 들어가서 안경 써야 돼. 그래, 들어가.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건 아니었더군요. 보아하니 눈이 많이 나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그게 잘못돼서 사람을 못 알아본 거였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문제는 전화를 하면서 내뱉은 말들이었어요.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하는데 그 아이 목소리가 절 깨우더군요. 이게 뭐야? 택배인가? 주소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주섬주섬 통을 열더니 인상을 찌푸리지 뭡니까? 아우, 냄새. 뭐야, 반찬이네. 이걸 누가? 아, 그 할머니가 가져다 놓은 건가? 이런 걸 왜 갖다 놓는 건지 버리기도 귀찮은데. 그러더니 반찬통을 그대로 문 앞에 둔 채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진짜 기가 막히대요.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버리는 며느리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당장 가서 홍군형을 내고 싶었지만 방금 전 통화 내용이 걸려서 그러지도 못했답니다. 제가 아무리 바보라 해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언지는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아들과 사는 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한몫 떼어 먹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알고도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당장 아들한테 말하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남편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나인 줄도 모르고 전화로 그런 말을 하더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긴 했어.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았거든. 민우한테 당장 말해줘야겠지? 그래야겠지. 그런데 민우가 믿을까? 당신이랑 그렇게 다투고 갔는데 괜히 당신이 없는 이야기 지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더 사이만 나빠질 거야. 그렇다고 그냥 둬? 내 아들을 이용하는 게 뻔한데. 일단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해볼 테니까. 남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이의 속셈을 알았으니 아들에게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걸 아버지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 네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준다고 니네 집에 갔다가 그 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구나. 반찬이요? 집에 그런 거 없던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실 건 없잖아요. 그냥 제가 수정이랑 갈라서라고 말하시는 게 낫죠. 수정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 돈 없을 때 생활비를 다 내준 게 수정이에요. 진짜 돈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갈라섰어야 하는 게 맞겠죠. 진짜 들었다니까. 걔가 렌즈가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도 그랬고. 걔 눈만이 나쁜 거지? 앞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야 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저 갈게요. 이런 말씀 하시려면 저 부르지 마세요. 콩깍지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더라고요. 부모 말도 안 믿는 게 그 증거였어요. 이제 아들에겐 저희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렇게 아들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신 그 역할을 사위가 맡게 되었고요. 남편은 자신이 약해질수록 더 사위를 찾았답니다. 아마 아들이 해야 할 몫을
사위에게 물려주려 했던 거겠죠. 사위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럴 의지도 있었고요. 진짜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을 챙긴다고 해도 남자가 필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면 언제나 사위가 그 자리를 메워주었어요. 사실 사위가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암 발병 얼마 후 사위가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독립을 했답니다. 워낙 그 바닥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지라 자기 회사를 차리고 나선 더 정신이 없어졌음에도 사위는 장인의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맡아주었답니다. 때로는 저를 빼놓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 일도 부쩍 늘었을 정도였어요. 아마 그 즈음에 남편은 자신의 계획을 사위와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다 남겨질 저를 위한 계획이었답니다. 남편과 사위의 만남이 잦아지는 것에 비례해 남편의 몸도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였어요. 그래선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될 만큼이요. 제발 밥 좀 먹어. 밥을 안 먹으니 살이 빠지잖아. 이 사람아, 아니 나라고 먹기 싫어 그럴까? 안 들어가. 들어가는 순간 목구멍에서부터 막히는 걸. 그러지 마. 나 죽고 나면 지금 잔소리하는 게 다 후회로 남을걸. 정말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다 후회가 됐거든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다정하게 말할 걸 하는 생각들이 차고 넘쳤을 정도로요.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서라도 삼키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설령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는 그래야 했어요.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아빠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으셨어.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말하더라. 민우는 요즘 아예 연락 없지? 괘씸하긴 해도 그래도 아들이잖아. 민우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아빠 가시기 전에 뵈야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저라도 했을 테니까요. 아무리 괘씸해도 자식은 자식이고 그러면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몸이 왜 이래요? 거의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나빠 보이진 않더군요. 아버님, 저도 왔어요. 빨리 쾌차하세요. 함께 산다는 그 여자도 함께 왔더군요. 지난번 그 일이 떠올라 상대하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보겠다고 온 사람을 내칠 수는 없어 그냥 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그 아이는 수시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별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이겠지만 마음 한편으론 깨름직한 생각을 못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노리는 게 남편의 재산이라는 걸 아는 까닭이었죠. 물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웃는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을 수는 없는 게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정말 남편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남편이 가기 전에 보는 모습이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남편을 북돋우고 힘을 주려 노력했어요. 다 같이 모여 밥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고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다더니 남편이 그랬습니다. 다 모아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미안하네. 다음 생에서 만나면 그땐 진짜 잘할게. 솔직히 싫었습니다. 진짜 이별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다음 생 같은 소리 한다. 지금 잘하면 되지. 빨리 나와서 잘해. 그래, 얼른 나와서 당신한테 잘해야지. 힘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수시로 울컥거리는 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아준 남편은 다음 날 자는 듯 세상을 떴습니다. 야속한 사람 같으니라고. 남편이 떠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딴 건 몰라도 사람들한테는 잘했다고요. 그러니 자기 상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이 빈말이 아니대요. 진짜 많이들 와주셨어요. 남편 밑에서 일하다 독립한 사람들까지 다 왔을 정도였답니다. 한결같이 그러대요. 허 사장님 덕에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눈물 짓는 그 와중에도 눈물 자국 하나 내비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아들과 사는 그 아이였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니 상복을 입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도 식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는 안 그랬답니다.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잠깐 보이나 싶다가도 어느새 사라졌으니까요. 그 아이가 보인 건 상이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재산이 이게 다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였고 아버님 동사는 생전에 거의 다 소진하셨어. 처남한테 간 것도 적지 않고 아버님이 수시로 기부를 하셨거든. 그때 분명히 보았답니다. 그 여자애가 짓던 표정이요. 실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예요. 저한테 돌아오는 게 겨우 1억 조금 더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아들의 의심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꽤 놀랐거든요. 저야 모든 걸 남편이 관리하니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 재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사위 말대로 살고 있는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으니 그렇다 쳐도 남편이 가진 자산이 그것밖에 안 됐을까요? 아들의 의심은 정확했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저를 찾았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수정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조사를 부탁했는데 말이지. 이것 좀 봐. 아버지 재산 대부분이 매형한테 넘어갔어. 이건 보나마나 매형 수작이야. 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그걸 노려 돈을 빼돌린 거라고. 와, 매형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누나도 아는 거겠지? 설마 매형 혼자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본 게 그리 오래진 않았지만 그래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살아온 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믿음과는 달리 아들이 보여준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몰라도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사위 쪽으로 넘어갔음이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당장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부렸답니다. 흥분하는 아들을 일단 달래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따라 나오면 싸움으로 번질까봐 저만 나갔어요. 민우 말 사실 아니지? 사실 맞습니다. 아버님 재산 저한테 넘어온 거 맞아요. 정말이라고? 그럼 진짜 민우 말대로 자네가 사기를 친 건가? 엄마?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증거가 있다잖니. 민우가 가져왔더라. 그 아이가 잘하는 형사가 있어서 부탁을 했대. 그걸 보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서방이 저렇게 말하니 난들 어째. 민우는 고소한다고 난리야. 민서방 말이 사실이라면 고소당하기 전에 내놓고 유산 다시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저한테 넘어온 건데요. 제 돈을 왜 나눕니까? 진짜 기가 차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사위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았어요. 몇 번이고 더 말했지만 사위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딸도 그런 사위의 편을 들었고요.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잖아. 엄마가 뭘 알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엄마는 매번 매형이랑 누나 편만 들었었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더 무서운 법이라고. 어쩔 수 없지. 증거가 명확하니 고소해서 받아낼 밖에. 형제끼리 어떻게 그래? 좀 더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순진하기는. 엄마가 이야기도 안 들었다며. 자기 돈인데 왜 내놓냐고 하는 인간들인데 말이 통할 것 같아?
저런 인간들은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려. 엄마는 그냥 있어. 내가 다 알아서 다 할게. 결국 아들이 고소를 하고야 말았답니다. 아들은 금세 이길 거라며 득이 양양했어요. 남편의 재산이 넘어간 증거가 확실하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아들의 증거가 큰 힘을 발휘했답니다. 재판이라는 게 참 그렇더군요. 가족 간의 유산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따져야 할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가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2차례 변론을 하고 나서 판사가 저희 가족을 다 불렀거든요. 자기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하라고 권유했답니다. 아들 말로는 가족 문제여서 이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우리도 끝까지 가는 걸 원하진 않아. 매형이 돈만 토해낸다면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뭐 한 짓이야 괘씸하지만 엄마 말대로 그동안 매형이랑 누나가 아버지한테 잘한 것도 있으니 좋게 끝내고 싶어. 근데 판사가 조정안 제시하는데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뭐. 신문에 재산 갈취한 사이라고 실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맞아요. 저도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민우 씨 누나고 매형이잖아요. 적절한 조정안이면 저희도 수락하기로 했어요. 그쪽 변호사가 조정 신청을 한 걸 보면 자기들도 더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난 아무래도 좋아. 이걸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서로 더 얼굴 붉히지 않고 합의할 수 있기만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하기로 아들과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 후 조정 기일이 왔고 저희는 다 함께 판사님을 만났어요. 피고 측 변호인이 조정 신청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정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유산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만 사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루시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피고 측은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왜 조정 신청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고인의 재산이 피고에게 흘러간 증거도 명확한데 말이에요. 존경하는 판사님 말대로 재판이 끝까지 가면 서로 감정만 상할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재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아시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재판을 끝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내놓으시겠다.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그러시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인이 재산 상당액을 민중기 씨한테 준 이유는 그 돈이 처음부터 민중기 씨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중기 씨는 유산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기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뜻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아버지 재산이 왜 저 사람 거라는 거냐고! 원고, 정숙하세요. 제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판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봐주십시오. 차용증입니다. 고인이 민중기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돈을 자신이 죽기 전에 변제한 거고요. 갑자기 등장한 차용증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위가 돈을 토해낼 이유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차용증이라니, 그런 게 어딨어? 원고 변호사와 판사가 피고 변호사가 제시한 차용증을 꼼꼼히 훑어보더군요. 이런 게 있었다면 진작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애당초 이 재판이 열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판사님,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고 변호사 말에 일리가 있네요. 왜 이걸 이제야 내놓는 겁니까? 이미 2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사실 이런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진짜 실망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법적 다툼 없이 유산 상속 절차를 마치고 싶었는데 처남이 끝까지 소송을 한다더군요. 그랬어도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그걸 원했거든요. 딸의 표정이 참 어둡더라고요. 하긴 계속 그랬답니다. 동생이랑 유산을 두고 다투는 게 뭐 그리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제시하는 것도 미뤘고요. 재판 중이라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처남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변호사께서 이게 조작된 걸지도 모르다셨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서명도 분명히 아버님 것이고요. 이미 공증까지 거친 문서입니다. 이건 바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그래도 진작 내놓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비밀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고인이 이런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 공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 재판은 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원고 측 변호사도 이의 없으시죠? 네. 이봐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거 가짜라고. 당신이 그거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비싼 돈 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차용증이 공증을 받은 거라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피고는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거니 그걸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공증이니 뭐고 다 필요 없어. 저거 저 사람이 조작한 거 맞다니까. 우리 아버지 성격을 내가 몰라? 아무리 힘들어도 사위한테 돈을 빌릴 양반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 정숙하세요. 억울하시면 나중에 다시 따지시면 됩니다. 혹시 모친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듣기론 고인과 사이가 좋으셨다니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들과 그 여자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을 기대하는 눈치였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이가 사업이 어려워서 사위한테 돈을 빌릴 거라고 했어요. 공증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어머님! 거의 동시에 아들과 그 여자에게서 비명 같은 외침이 나오더군요.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제가 갑자기 사위 편을 들었으니 그럴 법도 하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저희 집을 자주 찾기도 했고요. 워낙 깔끔한 사람이니 죽기 전에 정리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저놈들이 저한테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미안하다.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지. 미안. 엄마가 알면 마음 상할까 봐. 죄송합니다. 이쯤 되면 더 볼 것도 없겠네요. 공증 사실이 확인되면 이 재판은 접겠습니다. 양측 다 이의 없으시죠? 아들과 그 여자를 제외한 모두가 동의를 했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법적으로 분명한 사안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공증 사실이 확인됐고 재판은 종료됐어요. 아들이 받아갈 유산이 더 이상 없었다는 의미였죠. 그 일로 아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위 측 변호사의 말대로 공증이 사실이라면 제 말 없이도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은 마치 제 증언 때문에 재판에서 진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그 덕에 자기가 받아야 할 거액을 놓쳤다면서 저를 원망하대요.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그런 처지에 처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엄마, 미안. 엄마한테 힘든 거 부탁해서. 아니다. 네 아버지 말대로 그 돈 민우한테 줘봤자 흥청망청 다 쓸 게 뻔한데 네 아버지가 그 몸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게 더 미안한걸. 나야말로 미안하다. 너희가 법정에서는 수고로움을 하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처남 정신 차릴 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희가 겪는 번거로움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나저나 이번 일로 처남이 어머니 원망 많이 할 텐데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원망 아니라 욕을 들어도 돼. 저놈이 정신 차릴 수만 있으면 이것보다 더 심한 일 당해도 괜찮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딸과 사위를 만났을 때 다 말해줬거든요. 사실 남편이 사위한테 돈을 빌린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자작극을 벌인 건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가족이 아프건 말건 돈에만 눈독을 들이는 아들도 그랬고
그 아들의 빌부터 재산 욕심을 부리는 여자를 보면서 남편이 고민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 스스로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법이라더라고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 아들이 소를 제기하면 일정 부분은 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대요. 그걸 주지 않으려면 유산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다 떠올린 방법이었대요. 남편이 사위에게 돈을 빌렸다 갚는 거면 그 돈은 처음부터 사위의 것이니 유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민우 놈이 포기 못하고 또 달려들면 어떡해.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변호사 통해서 잘 처리해 놓으셨어. 이도 힘을 보탰고. 이가 아빠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차용증만 있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돈이 이한테서 아빠한테 넘어갔다는 증거도 있어. 알잖아. 아빠 철두철미한 거. 나도 좀 놀랐어.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거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도 어쩔 수 없을 거란 게 딸의 말이었어요. 남편이 혹시 불거질지 모르는 의혹까지도 다 완벽하게 막아놓았다더라고요. 이 돈은 일단 제가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남이 정신을 차린다 싶으면 그때 줘도 될 거고요. 안 그래도 돼. 그건 너희들 아버지 모신다고 고생한 게 어딘데. 어차피 나야 곧 죽을 사람이니 크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남겨준 돈이면 충분하지. 거기다 집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럼 내가 다 가져도 돼? 그럴 수야 없지. 우리 아빠가 그 고생을 하면서 한 일인데. 엄마, 너무 걱정 마. 민우 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 저 돈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진 엄마 힘들겠지만 비밀 꼭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아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남편의 유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들은 좀채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그 일 이후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발길을 뚝 끊었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고요. 그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으니 한 12시는 된 때였어요. 전화가 울리더군요. 아들이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때문이야. 나 이제 망했어. 나 어떡하냐고. 얼마나 취한 걸까요? 횡설수설하던 아들을 간신히 달랬습니다. 왠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위치를 묻고는 데리러 갔어요. 허름한 포장마차 같은 곳이더군요. 혼자 마신 것 같은데 소주병이 4개나 되던 걸 봐선 엄청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주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전히 횡설수설이더군요. 일단 재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야 묻든지 말든지 할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눈을 뜨고 나오는 걸 보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콩나물국을 준비했어요. 말없이 국을 먹더군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그 앞을 지켰고요. 먹는 걸 끝낸 후 비로소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이 마셨고?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다 말해줄게. 정말 무슨 일이니? 주저하던 아들이 비로소 말문을 텄습니다. 여자가 도망갔대요. 재판하느라 비싼 변호사를 쓰는 통에 얼마 되지 않던 유산도 거의 다 썼지만 그 조금 남은 걸 들고 도망을 갔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아이였습니다. 그게 괴로워서 술을 마신 건가 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 수정이가 내 이름으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더라고. 신용이 없으니 은행도 아니고 이상한 데서 받았어. 거긴 이자도 엄청난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갚아. 그 사람들 날마다 날 죽이겠다고 협박이야. 나 어떡해. 도망이라도 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들의 표정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네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네 이름으로? 그 여자는 가능해. 그 여자가 술집 출신이라 그런 쪽으로 빠삭하거든. 내 도장이랑 신분증이야. 뭐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사정을 설명해도 안 되는 거야? 네가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 그 사람들은 누가 받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돈만 받으면 그뿐이니까. 나 진짜 어떡해. 한 푼도 아니고 8천이나 돼.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말했잖아. 그 여자 네 돈 보고 그러는 거라고. 몰랐어. 난 진짜 걔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나 어떡해. 다른 문제라면 고생을 하게 내버려 뒀겠지만 그건 그럴 수 없었답니다. 사채업자들이 빚쟁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여기저기서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진 돈으로 다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사위와 딸에게 상의할 일이었어요. 마음이 급하다고 예전처럼 해버리면 아들이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너 바보야? 잠깐만. 윽박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8천이 원금인 거지? 사채 이자 생각하면 액수는 늘 거고. 내 말 맞아? 네. 그래도 돈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자가 많이 불지는 않았대요. 진짜 저걸 어째야 해? 여보, 어떡해. 일단 내가 그 사람들 만나볼게. 아무리 사채라고 해도 법정 이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지. 당신 혼자 가지 마. 그런 사람들 무섭다면서. 무서워봤자지. 그래도 혼자는 안 갈 거야. 일단 윤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사무장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해. 사무장이라면 그런 일은 변호사님보다 더 빠삭하니까. 사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윤 변호사님 사무실에 있던 사무장이란 사람이 법의 근거에 이야기를 하니 사채업자들도 마냥 억지를 부리지는 못했다더군요. 그렇게 아들 이름으로 된 채무를 다 변제했습니다. 그게 계속 아들의 발목을 잡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돈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위와 딸이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그 돈은 제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서요. 결국 사위가 보관하던 남편의 유산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일단 내 돈으로 다 처리하긴 했어. 감사해요, 매용.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됐나 봐요. 더 들어. 누나랑 이야기했는데 그거 그냥 갚아준 거 아니야. 당연히 다 돌려받을 거야. 근데 처남이 당장 돈이 없으니 그럴 순 없고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 무역상 하시는 분인데 그분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해. 무역일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남이 경영학과 나왔으니 아주 무지하지는 않을 거잖아. 너 잘해야 돼. 네가 이번에도 매번 하듯 엉망으로 일하면 결국엔 네 매형한테 욕 돌아가는 거 알지? 그분 매형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이셔. 그래서 너도 받아주시는 거고. 누나 말 알겠어? 매달 받는 월급에서 반은 가져갈 거야. 나머지 반은 저금하고. 알았냐고. 알았어. 그럴게. 고마워. 고맙기는. 엄마한테나 잘해. 엄마 다 늙은 아들 뒷바라지 할 신세니까. 그날 이후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익숙치 않은 일이다 보니 힘에 겨운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중도 퇴사는 안 하고 있으니 다행이랄까요. 게다가 일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 눈치더라고요. 제대로 일을 배워서 자기도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도 하는 걸 보니 어쩌면 이번엔 남편의 바람이 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방심할 순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는 동물이잖아요. 여보, 당신 아들 이번엔 정신 차리게 도와줘야 돼. 그 정도는 해줄 거지? 아들이 출근하면 매번 거실 한켠에 놓여진 남편 사진을 보며 부탁하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남편이 잘 도와주고 있고요. 모쪼록 계속 그러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그 고생을 해가며 써놓은 대본이 허사가 되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작품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만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